예, 수요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셨죠? 네, 네. 오시면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윤석열이가 거기 구치소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받은 영치금이 3억에 넘었다 그러는데 3억 7천만 원? 와, 거기서 완전히 장사하고 있는 거 뭐 아닙니까? 하루 일당이 550만 원이 넘은 것 같은데. 우리 송 대표님 계신 동안에 혹시 영치금 얼마나 모아줬어요? 저는 안 모으고 그냥 제 아내가 400만 원을 딱 채워놔서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아, 이게 이제 실링이 400만 원인데 예. 차면은 자기 개인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계좌 이체 신청 자체를 안 했고. 안 해버렸구나.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후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일부러 왜냐하면 내 개인한테 할 필요 없이 필요하다면 우리 검찰 탄압 대책위원회나 아니면 소나무당에 후원해주고 저는 충분하다. 그래서 아예 우리 아내가 막아놔서 그 하루에 한 4만 원씩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뭐 사 먹고 뭐 이런 게 쓰면 조금 비면 그 틈을 이용해서 지지자들이 1,000원씩 10,000원씩 후원을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실링이 차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뭔 건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돈으로 엮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을 수 없는 욕망입니다. 그 뭐야 서희건설 사장이 목걸이 줬더니 이것도 부족하다가 또 출하했다네.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최재형 목사님이 그 명품백 줄 때도 뭘 그거 지금 영부인까지 됐는데 그걸 받으려고 저럴까. 또 다른 사람도 줄 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선물 주려고. 네.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참. 하여튼 끝이 없는 것 같아. 그 탐욕의 끝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음. 그 최은순 그 장모 그 녹취록 보세요. 빨리 돈 가져와 돈 가져와. 3억인가? 야, 그거 보면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있는 놈이 더 한다고 그러더니 또 그거를 받아가지고 또 바로 계좌이체로 막 이렇게 외부로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허용이 됩니다. 예. 뭐 윤석열만의 특혜가 아니라 허용이 법적으로는 되는 됩니다. 건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참말로 염치 없는 놈들이다. 욕심이 턱까지 차오른 놈들이다. 그렇습니다. 뭐 70억 재산이 있다면서. 근데 윤석열이 방금 전에 옥중 메시지를 하나 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랬어요? 예. 뭐라고 냈냐면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길, 모든 책임은 군통 수권자였던 내게 묻고 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길 바란다.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누가 정무적으로 조언을 한 모양이죠. 무슨 쌀라로 보세요? 예? 왜 이런 얘기를 오늘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심평이 했던 누가 해서 정무적으로 이런 걸 내라고 예. 코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내라고 한 배경, 아니 의도. 이게 팬티 입고 했던 거에 너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가 필요하다. 물타기도 있고 지금 이번에 육군 대장 7명 다 바꿔줬잖아요. 혹시 군 내부의 동요나 뭐 이런 것을 부추기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 착각이지. 정신승리죠. 얘는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혼자 뭐 상상을 내릴 거고 뭐 트럼프가 자기를 구해올 것이다. 뭐 이재명 정부 1년을 못 간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열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공개를 할지 안 할지를 민주당이 오늘 내일 중에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참 공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굳이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그래도 뭐 거짓말 치고 그런 뭐 다 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힘이 뭐 그 공개하자 그랬다며요. 국힘의 동의를 한번 받아보죠. 아, 국힘이 공개하자고 그랬어요? 예, 막 말이 틀리다고 일부 그랬다고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거면 공개하자. 그럼 국힘이 공개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국민들은 사실 마음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죠.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이고 정말 부끄러워서 나라 망신인데 이런 것도 있는데 어제 저희가 투표를 해봤는데 93대 7로 압도적으로 공개가 많아요. 예. 저는 진짜 저도 보고 싶은 한데.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빤스 입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깽판 치고 이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네. 수의 입은 모습을 빨리 공개를 해야 네. 제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국민한테 그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수의 입은 모습을 보여줘 버려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언론에 윤석열 할 때는 머리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재판받는 그런 모습 말고 수의 입고 나와 있는 모습을 딱 보여줘야 그때부터 이자가 이제 딱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로 무너질까요? 조사도 받고. 한 가지 더 지금 제일 첨예한 이슈가 특별재판부거든요. 내란. 네. 이거를 두고도 지금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어요.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만약에 이 재판부를 설치해서 한 것이 헌조에서 만약에 위헌 파기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재판했던 모든 내용이 사실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부담이 크다고요. 어제 김병주 나는 제 생각에 네. 일단은 지금 대법원에 강력히 요구해서 직위원 재판부 교체부터 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것부터 해라. 지금 대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있다. 소급입법 금지라든지 특정 사건, 특정인을 상대로 한 특별법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 자체에서 긴급한 이걸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닌가. 왜 직위원 그 조사한다더니 이게 꼼꼼한 소식이잖아요. 그때 그 사진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송 허용해라. 헌재처럼. 예. 내란 재판. 왜 이걸 이게 지금 보통 재판인가 이게. 국가 이익과 공공복리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데 비교 형량을 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과 형량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공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법을 만들어서 재판도 공개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꼭 그건 법률이지만 예. 대법원의 행정처를 비롯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강력히 촉구를 해라 이거죠.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금 대법원이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렇죠. 방송도. 내란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국민 전체가 알아야 될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그 논리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런 일반 사건과 달리 이것은 비교 형량을 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난 그게 우선 돼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검찰 빨리 손 떼고 경찰이 수사에 국수본이 나서라고 제가 강력히 아마 여기서도 방송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검찰청법 4조 2항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왜 검찰이 하느냐. 저는 그때 심우정이가 국수본을 만들어가지고 박세현 고검장을 국수본, 수사본부, 내란 수사본부장을 임명해서 한 것 자체를 보고 내가 그런 걱정이 들었던 거죠. 얘들이 이렇게 해서 기소했다가 나중에 공소 기각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나중에 위헌으로 판명이 나버리면은 재판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어제 김병주 최고위원 인터뷰를 하는데 미리 그러면 헌재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이게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헌재가 그런 것을 유권 해석하는 것과 실제로 헌법 재판이 진행이 돼서 변론을 끝내가지고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다르죠. 처음에 유권 해석을 내렸다가 나중에 뒤집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 효력이 없죠.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대법원에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재판도 공개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그렇죠. 낫다. 너무 위헌 부담이 크잖아요. 만약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그 법과 재판부가 다 재판 거의 다 끝나갔는데 위헌 결정이 났다. 도로아미 탑을 그 완전히 이건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한덕수도 기각한 거 보세요. 이 헌재가. 그러니까요. 이 윤석열은 온 국민이 난리를 정성을 모으고 기도하고 해서 겨우 된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헌재 구성 자체가. 한덕수 기각은 어떻게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현장 얘기를 합니다. 영장 기각. 예. 그렇죠. 김현장이 우리나라 사회 가장 강력한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민정수석을 오광수 발탁을 했을 때 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을 꼭 해야 되냐에다가 검사라고 해도 또 말이 많은 검사였는데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5일 만에 낙마를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부덕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재명 정부 출발에 이렇게 흠집을 냈다. 반성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통일교 변호인에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런 그 카르텔 이렇게 있는 거 이거는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권 조정하는 문제도 특수부나 이쪽에 수사 권한이 없어져야 이것에 기생하는 수많은 전관 예우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경찰로 옮겨가겠지만 경찰로 옮겨가게 되면 어차피 기소 권한과 영장 독점권이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야합에서 장난친 것을 바로 검사들한테 송치돼 오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각시키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상원의 견제가 되거든요. 그러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면 검사하고 서로 야합을 하게 되면 바로 기소를 안 해줘 버리잖아요. 이번에 김용 그 연구원 부원장도 나중에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유동규를 다 기소를 안 했잖아요. 저도 이정근을 아직까지 기소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거 공범으로 해놓고 제 공소장에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공범이고 나의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진술인 이정근. 그다음에 김용의 1억 수수의 유일한 증거원 유동규. 이 두 사람은 지금 유튜브 하고 다니잖아요. 유동규는. 이정근은 물론 별도의 알선 수재 사건으로 지금 4년 3개월 구속돼 있지만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기소를 안 했어요. 아직도. 이게 뭐냐고. 이게 검사들이 플리바기닝 하는 거잖아요. 이 기소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분리해놓으면 이리와 늑대가 서로 싸우게 해서 견제 균형이 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특히 특수부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수사 권한을 갖게 되면 한번 변론해 주는데 1억씩 받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구속될 거 빼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이 법 쪽에. 특히 특수부 검사들, 특수부 출신 변호사들. 이 오광수 이게 변론 맡은 거 보고 저도 그런데 제 후배인 김호수 총장도 무슨 뭐 자문위원 돼 있다는 게 나와서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했다는데 한번 저도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냐 해명을 좀 해봐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자문이라 그러니까 변론 사건 수임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자문을 근데 이제 가서 한 내용까지 어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 적어도 검찰총장까지 했고 그런 사람이 꼭 그런 것에 연루가 돼야 되는가 너무 아쉽고 지금 그런 것을 없애자고 하는 거지 꼭 단순히 윤석열 벌 주자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검찰총장 출신들이 나는 옷을 벗자마자 변호인 하는 것 자체가 참 좀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문영배 소장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교수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대법원장, 검찰총장이 개업해가지고 돈 벌려고 변호사로 다닌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해가 가는 부분들은 있죠. 뭐 생활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또 가족들의 뜻도 있고 문영배 소장도 그 얘기 해놓고 후회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가족들이 뭐 많이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했던 말이 나를 올가맨다라고 하는데 근사한 말은 더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국민을 좀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슈가 되는 것들 여쭤봤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또 중국 전문가시니까 중국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지금 검찰 개혁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것 놓고도 지금 당하고 정부하고 약간 마찰음이 있잖아요. 네.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장관이 너무 나간다. 우상호 수석은 그래도 인신공격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막 하는데 이런 내부적인 마찰음이 굳이 밖으로 나올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 좀 아쉬운 게 그 김용민 의원을 계속 쓰지. 김용민 의원이 사실 가장 이걸 열심히 해왔잖아요. 이 법안, 이 검찰청 법안도 뭐 태스크포스 팀을 맡아서 해왔거든요. 김용민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민영배 의원은 법률가 출신도 아니잖아요. 이걸 바꿔서 굳이 이렇게 이 소통 시스템이 이렇게 어그러지게 물론 뭐 다시 하시겠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김용민 그냥 당대표가 교체됐어도 계속적으로 김용민을 써서 이거를 좀 빠르게 소통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행안부로 가냐 법무부로 가냐 뭐 이런 것에서 일단 행안부로 가는 걸로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이 논리상으로 따지자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전시작전권 이전과 유사하다. 미군이 전시작전권 이전을 가지고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군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일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6대 군사대국이라는데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외국 군대에다 맡겨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걸 받아야 실력이 향상될 거 아니에요. 경찰한테 넘기는 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경찰의 과잉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부실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과잉 수사의 통제는 압수수색 구속영장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신청 독점권을 검사가. 거기다 기소 독점까지.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왜 통제를 못합니까? 경찰이 어떻게 과잉 수사를 해요? 영장 발부를 안 해주는데. 강제 수사 자체가 안 되는데 검찰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과잉 수사 걱정은 통제된다. 검찰에 의해서. 그다음에 부실 수사는 계속적으로 검찰이 부실 수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다시 예를 들어서 사건 검토를 해가지고 재수사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불송치를 해버렸다. 경찰이 누구 의뢰인의 돈을 받고 야합해서 혐의가 있는 걸 불송치해버렸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사건 관계자가 그러면 통지 의무가 있고 통제할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불기소 처분하면 나중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해서 저는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법무부 안에 두게 되면 법무부에 두는 게 뭐 FBI가 법무부에 있다 여러 가지 또 그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찰과 법무부란 사실상 일체화되어 있고 아무리 못 미나한다 그러지만 여기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커요.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여기다 둬서 자기들끼리 짬짬이해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이런 민심을 잘 수렴하실 걸로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100일이 돼가는데 출발은 힘차게 했는데 워낙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여를 1단에서 2단으로 이제 올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윤석열이 있었으면 하는 거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아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 자리에 윤석열이가 있었다. 나라 망하는 거죠. 바이든 앞에서 그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마치 그 피에로처럼 박수 받고 개 목걸이 선물 받아오고 뭐 이런 것에 비교하면 행복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실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을 하나 펴내셨던데 제목이 민주당을 떠나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뭔가 좀 제목 보고 놀라 민주당을 떠나나? 그게 미국 민주당이고요. 원 제목은 내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떠난다 뭐 이런 취지인데 뭔가 좀 논쟁을 일으켜 보려고 아마 제목을 일부러 중의적으로 쓰신 출판사에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쓰신 게 아니고 번역을 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번역한 겁니다. 와, 어디에서 수감생활처럼 감옥에서 번역을 했어요. 야. 제가 털시 개버도 이분이 이제 81년생 젊은 분인데 하와이 출신이고 미국 민주당 연방 사선 의원입니다. 8년 동안 근무를 했고 또 이라크에 파병도 됐던 분인데 이분이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어요. 대선 후보 경선에 지난 2020년도에. 그래서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 샌더스하고 같이 경선을 했는데
그때 너무 민주당 주류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입고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그래서 공화당에 입당을 했는데 저는 김상욱 의원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욱 의원도 못 견디고 탈당에 나왔잖아요. 여기도 그랬어요. 왜 못 견뎠냐 그러면 이 양반이 페미니즘, 너무 강력한 페미니즘, 그 다음에 소위 말한 그 PC주의라 그러잖아요. 정치적 올바름, 예. 워크주의라고. 예. 이걸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PC주의, 워크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너무 과도한 이에 대한 어떤 반발. 거기다가 이제 이 핵전쟁 위험성, 군산복합체가 너무 전쟁 쪽으로 기운다. 핵전쟁 반대, 군산복합체 반대 이런 이유를 가지고 탈당을 해서 트럼프를 당선시켜야 제3차 대전을 막을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번에 지지를 했더니 트럼프가 이 양반을 DNI라고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라고 미 국가정보국인데 예. FBI, CIA 등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오. 여기 수장으로 이걸 임명을 했어요. 예. 현직 그 미국 정보국장이기 때문에 국가정보국장이군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책이.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 옥중에서 번역하는 게 사실 영어만 잘한다고 책을 번역하는 건 예. 아니잖아요. 예. 필요한 것도 좀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뭐 시간 많으니까 사전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고요. 밖에 나와서 또 교정을 하고 했는데 뭐 문학책이나 철학책 같으면 제가 번역을 할 수가 어려웠을 텐데 정치 분야는 제 전공 분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또 제가 민주당을 이분을 떠나면. 연방 하원의원 때 제가 만나서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미 면식이 있군요. 예, 예.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래요. 또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참. 송 대표님도 5선이죠. 네. 우선 나경원 5선인데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니야. 그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원래 꼰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나이가 몇이야? 어쩌다가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이 그렇게 되면 변화가 되는 건데 사실 제가 16대 국회의원을 시작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17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제 옆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배님이고 잘 따랐어요. 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때마다 참 이미지도 좋고 뭐 그랬는데 갈수록 이렇게 악화돼 가더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게 아닌가. 최근에 보면 거의 기행을 했잖아요. 막 드럼통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거 몰라요? 몰랐어요. 왜 그 영화 흉내 냈습니까? 예. 드럼통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게 드럼통이에요. 그래요? 당대표 선거 뭐 대선 후보 저기 하는데. 네, 이제 드럼통에 들어간 이유는 그 넘버 3 뭐 영화에 나온 거 그거 흉내 낸 건가? 혼내낸 건가? 아이고. 근데 나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게 이분도 판사님이었고 저희 남편도 판사고 김기현도 판사고 지금 장동혁이도 판사 출신이고 다 판사들 저 사람 분들한테 판결 받았을 때 어땠을까라는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법부에도 저런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아찔합니다. 예, 갑자기 또 5선 출신 대표님을 뵈니까 또 5선 발언이 생각이 나서 여쭤봤어요. 이거 참. 아니, 그 5선의 관록이라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우러나게 해야지. 나 5선인데 초선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5선이 뭐 대접받습니까? 그러니까 되면 좀 존중을 해줘야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처럼. 아무튼 이번에 국회는 협치라고는 아예 기대할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잘 유도를 해야죠. 유도를 해서 제가 정청래 대표가 그때 저쪽과 악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물어봐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형식은 품격 있게 내용은 단호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악수를 하더라도. 그렇죠. 뭐 악수 우리가 남북 대화도 주장하는데 같은 이 대한민국 내 정당이 악수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저는 이 장도경이라 이런 분들이 너무 저렇게 내란 옹호 쪽으로 가게 되면 불가피하게 저는 정서우 법무부 장관이 때를 봐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추경호가 기소가 되고 만약에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이런 분들이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의결 참여권을 사실상 방해를 했다. 이런 게 입증되게 되면 이건 반헌법적 행위자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장동혁 지도부가 이것을 옹호하고 단절하지 않게 되면 저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장관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협치는커녕 이제 아예 국회가 멈춰 서게 생겼어요. 국회 정기국회 개회했는데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 들어가 버렸어요. 예. 압수수색 놓고.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오늘 이제 중국 전승절 네.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김정은이 푸틴하고 나란히 이렇게 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푸틴, 시진핑, 김정은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가 나란히 선 게 66년 만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떤 그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3인의 정상회담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예.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데 이제 단독회담은 되겠죠. 예. 북중회담, 북러회담은 되겠지만 3자 회담은 중국도 꺼리고 북한도 꺼리지 않을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외부적으로 반패권, 반동맹을 지향합니다. 동맹을 맺는 것은 적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동맹을 극히 우려하고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예. 중국도. 그런데 만약에 3자가 그런 식으로 연합을 한다면 한미일 삼각동맹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죠. 나는 그래서 그거는 3자 회동은 쉽지 않을 거로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예. 일단 좀 그것도 하나의 관심사이고. 예. 그다음에 무기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항공모함 미사일을 이제 뭐 어떻게 이따 프레이드 내용을 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군사력을 과시한 거고. 김정은은 오기 전에 화성 20호 공장을 네. 들렸다가 옴으로써 ICBM 개발을 통해서 트럼프한테 사인을 보낸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예. 전략적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과시가 있는 거죠. 그것도 화성 19도 사실 위협적인데 그것보다 더 지금 그렇죠. 더 업데이트된 거 그래서 한미 간의 군사 합동훈련에 대한 견제 이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북한하고 그동안 조금 소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까지 좀 우리가 보기에 꽤 대접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그랬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외교에서 이게 과제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 후진타오와 이명박 대통령이 이 회담을 중국 베이징에 했을 때가 2008년도인데 그때 마중 나왔던 사람이 우다웨이입니다. 우다웨이. 차관보급, 차관급 차관보급. 장해수위도 차관급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갔을 때는 쿵시위엔이라고 흑룡강성 그 우리 조선족 출신이에요. 제가 그때 같이 가서 만나봤는데 여기는 부장 조리, 차관 보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홀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왔을 때 북경 기차에 나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왕이 이전에 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도 나왔는데 네. 그 전에 이렇게 머리 좀 하얗고 그게 차이치입니다. 차이치. 후젠성 55년생인데요. 이 차이치라는 사람이 실세입니다. 완전히 이 저장 쉬진이라는데 쉬진 저장성 출신들, 저장성 당 부석이 성장 대리를 했거든요. 시진핑이. 그때 그 핵심 멤버가 차이치입니다. 이게 일곱 명 상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거의 국가 원수급입니다. 이 집단 지도체제에서. 차이치가 직접 왕이 데리고 나갔잖아요. 예.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왕이 외교부장은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왕이가 뒤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왕이보다 훨씬 위에 있죠. 차이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시 상기하기가 좀 쪽팔리지만
왕이만 또 못한 급의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부부장, 부장 조리들이 나왔던 근데 거죠. 왕이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대접시킨 거 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일성 때도 그랬고 아무튼 북한의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면요. 7명의 상무위원, 옛날에 9명, 11명 때도 있었습니다. 전원이 다 만났습니다. 아예 아련을 했습니다. 전원이 다. 뭐 좋은 나이가 김일성 때는 내내 따라다니고 등소평하고 모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덩샤오핑 좋은 나이가 김일성을 수행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김일성이가 중국 방문했을 때.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어떤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혈맹이라고 부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더 김정은이 레버리지를 가진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막 그런 거죠. 지금. 그걸 보면서 저는 전시작전권 회수의 필요성을 더 강력히 느끼는데 아니 우리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이 없는 국군 총사령관 우리나라 대통령을 외국 군대나 외국의 쟤들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어떻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그랬거든요.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우리가 평화 문제도 주도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 말로 좀 이게 뭐가 체면이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이 약간 조금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완전히 다시 옛날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아니 북한은 옛날부터 중소 분쟁 과정에서부터 주체 사상이라는 걸 세워서 중소 분쟁을 자주적으로 이용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게 북한의 주체 사상이 나오게 된 게 북한에서는 1926년도에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김일성이 주도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소 분쟁 과정에서 자신들의 국가를 자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체 사상을 만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연합파 숙청하고 소련파 숙청하고 후르시초프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갔지 않습니까? 네. 혹시 우원식 의장이 김정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차단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차단할 거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 최근에 아예 이제 통일한 말을 지워버려라. 우리 통일 안 한다 이제.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다. 그래서 아예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이제 북한에서. 같은 뭐 민족끼리 뭐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도 안 합니다 이제. 동포 여러분 뭐 반갑습니다 이거 없어졌어요. 철저히 국가 대 국가로 보고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남쪽 이야기 하지도 말아라 그러는데 만약 여기서 우원식 의장을 만나가지고 말을 섞는다든지 이런 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가다가 박지원 의원이나 뭐 우원식 의장하고 뭐 눈인사나 뭐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말을 섞고 그런다면 밑에 주는 사인이 큰 사인이 남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해라 그랬는데 그게 좀 모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직접 만나지는 않고 네. 스칠 수는 있겠죠. 조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나는 주목할 것은 더 중요한 게 이번에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그 가스관 예. 500억 입방미터를 건설을 앞으로 5년간 가스관을 건설한다는 게 합의를 했어요. 그게 계속 2028년까지 늦어질 거라 했는데 시베리아 힘 1이 2024년도인가 완성이 됐고 시베리아 힘의 2 가스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노드 스트림 그 2가 파괴된 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1년에 5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보내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합의가 됐어요. 이게 몽골 땅을 지나가는 건데 몽골이 그동안 반대했고 가격 문제로 협상이 안 됐는데 몽골 후렐수르 대통령이 같이 와서 세 사람이 이번에 어저께 9월 2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후렐수가 67년생인데 저하고도 잘 알아요. 저하고 형님 동생 하자 그랬는데 총리 때 제가 이 후렐수 몽고 총리를 만나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번에 합의를 내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 사건이다. 그만큼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로 완전히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유럽이 팔로가 막혀서 이 남아있던 약 1,400억 입방미터에 관련된 천연가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야말반도에서 만들어진 건데 제가 야말반도까지 갔다 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하고 연결해 보려고 예.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게 저는 주시해야 될 사건이다. 11여 힘 2가 이번에 합의됐던 거. 참 아까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든지 이미 다 갔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게 아니, 됐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저는 떠나서. 시간이 좀 있었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예. 상의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이지만 같이 갑시다 중국에 예.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바이든 때 같으면 나는 가는 게 위험했지만 트럼프라면 충분히 내가 가서 해오겠다. 관계를 풀고 오겠다. 그리고 김정은 만나면 대통령 메시지를 전하겠다. 만나고 싶다는. 그렇잖아요. 충분히 저는 명분이 만들어서 나는 가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 오늘 트럼프가 그 트루스에 딱 올린 글 보셨어요? 뭐죠? 이게 자기가 트럼프에 올렸는데 뭐라고 예. 올렸냐면 나는 푸틴이나 시진핑한테 묻고 싶다. 네. 너희들이 말한 이 전승절 네. 이게 지금 일제와 싸워 이기는 건데 여기 미국이 얼마나 도와준지 아냐. 항일투쟁 과정에. 예. 그리고 우리 미군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기를 바란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사실 이 히틀러가 죽은 게 5월 1일입니다. 1945년 5월 1일 날 베를린 지하에서 자살을 했어요. 히틀러하고 게벨스가 다 죽고 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야 돼 23일까지 존속합니다. 독일 그 나치 잔당들이 만든 정부가. 그래서 이제 항복을 5월 8일 날 연합군에 항복을 해요. 미군한테만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거부하고 별도로 항복식을 하자 그래서 5월 9일 날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5월 9일 날 크레블린 붉은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앙겔라 메르켈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파시스트 선선에 미국의 기여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물자를 지원해 줬어요. 예.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다. 너희들이 전승절 행사하면서 미군을 기억해라. 우리는 시진핑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조선 민족들이 일제와 싸울 때 얼마나 피 어린 투쟁을 하는지 아느냐. 예. 이것을 같이 기억해라. 조은 라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 뭐라 그러냐. 시진핑 축하한다고 해놨습니다. 예. 아주 뭐 멋있는 상남자예요. 트럼프가. 오늘 행사 축하한다. 이게 뭐 미군을 상대로 이 북중러 군사력이 뭐 행사할 걸 생각하지 않는다. 축하한다. 쿨합니다. 쿨해. 트럼프가 이런 멋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좀 25일 날 좀 합의에 이런 양해가 됐다면 이번에 가는 것도 난 나쁘지 않는 선택이다. 그렇죠. 사실 뭐 그렇게 큰 변화를 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은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김정은을 안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만나는 거 조율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그러니까 시진핑 쪽에서 해주겠다고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시면 어린자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워낙 촉박해가지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김주애를 데리고 갔어요. 네. 김주애가 이번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간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푸틴, 시진핑, 김정은 나란히 산다고 하는데 김주애는 어디에 세울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한데 김주애 데리고 간 것 이제 저거는 완전히 후계자다 이렇게 천명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일성이 1912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김일성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날짜가 1926년입니다. 그럼 딱 14살이거든요. 14살 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김일성이 창설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철학적 뿌리입니다. 주체 사상에. 그걸 TD라 그래요. 타도 제국주의 동맹. 이게 그렇게 14살인데 지금 김주애가 아마 12살, 13살 정도로 아마 그때 나이 비슷한 겁니다. 예. 지금부터 나는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주애가 그냥 이제 귀여워서 데리고 다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태자 수업하는 거죠. 예. 아들이 없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있더라도 어린 건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애가 2명인가 3명 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히질 않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다면 김정은이 아직 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아들이 커나가는 걸 봐가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저렇게 중요한 행사에 공식으로 데뷔를 시키면서 이제 확실하게 후계자다 이렇게 천명하는 셈이 되니까 김일성 흉내 내는 거죠. 김일성도 김정일이를 사실상 실세로 한 20년 이상 훈련을 시켰어요. 이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궁금한 게 뭐 부자 3대 못 가고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조도 뭐 길어봐야 뭐 얼마 그러는데 지금 김일성, 김정일 넘어갔을 때 많은 말들이 김정일 끝나면 저 북한 왕조는 무너진다 그랬는데 김정일이 계속 버텼잖아요. 예. 훌륭하게. 그랬다가 김정은이 갔는데 그때 또 김정은 나올 때 저거 얼마 못 간다 그랬는데 그렇죠. 또 가고 또 거기에 또 후계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그 위험하다라고들 다 관측하는데 굳건하게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체 사상이라는 걸 만든 거죠. 이렇게 중소 분쟁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1956년인가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소련군이 진압을 했잖아요. 1968년도에 체코 프라하의 봄을 이 바르샤바 탱크 조약군의 탱크가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 헝가리가 소련 탱크에 짓밟히는 것,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가 바르샤바 조약군의 탱크 부대에 짓밟힌 걸 보고 김정일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소련군이 들어와서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정권을 친소 정권으로 교체할 수 있겠구나. 또 거꾸로 친중 정권으로 교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소련파, 허가이, 연안파, 무정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다 숙청시킨 거고 김정은은 되자마자 이 누구야 자기 김mon택이었죠? 그 자기 고모부 김성택, 장성택이 예. 장성택이 다 척결하고 자기 이복 형제 형 누구입니까? 김정남이 예. 바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국의 군대가 자신들의 정권을 교체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시킨 거죠. 같은 동맹 국가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북한에 외국 군대가 없잖아요. 중국, 러시아 군대도 없고 제가 중국 공산당 간부들 물어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도 박정희 때부터 핵을 개발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북한이 그렇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면 중국이 핵 우산을 제공해 주고 핵 포기를 설득할 수가 없겠는가 내가 물어봤거든요. 중국 싱크탱크 관계자들, 공산당 관계자들이 아예 입도 못 가르게 합니다. 그건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입니다. 북한이 그거는 용납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자주국방, 국방은 자신들의 힘으로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박정희 때 그 자주국방의 그런 철학을 다시 재검토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만 열면 뭐 국방 떠드는 사람들이 재래식 군사 무기의 전시 작전권 회수도 겁이 나서 못 가져온 양반들이 무슨 핵 개발을 감히 떠드냐고. 이 핵 개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모든 NPT 탈퇴부터 시작해서 경제 제재 모든 거를 정말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만든 거잖아요. 쟤들도. 중국도 그러고 프랑스도 정말 영국, 미국, 소련 모두의 그런 억제를 뚫고 드골이 운명을 걸고 핵을 개발해 낸 겁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 이런 어설픈 보수주의자들의 저런 사대주의적 사고로 불가능합니다. 박정희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예. 나경원, 입만 열면 전술 핵무기 떠들고 있는데. 저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 해박한 지식, 경륜 이런 것에 참 탐복하는데 오늘 또 전승절이라 중국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깊이 있게 해설도 해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아주 오늘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참 수감 중에 책을 읽기도 힘든데 번역까지 해가지고 민주당을 떠나며 아주 훌륭한 책을 이렇게 번역한 정성을 봐서 꼭 읽어주세요. 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습니다. 예. 예. 특히 저는 보수적인 20, 30대들이 많이 볼 거라고 봐요. 이 LGBTQ 문제,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해놨거든요. 예.
예, 여러분 민주당을 떠나며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옥중에서 번역한 책입니다. 제목도 재밌지만 내용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